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름 같은 얘기라고 한 해외 자원 개발 비리,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면서 구름 같지 않은 사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방위 부정부패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자막에 해외 자원 캐랬더니 뒷돈만 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도 언론도 앞으로 캐야 될 게 더 많아 보입니다. 하나씩 좀 캐보죠, 오늘. 자, 경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검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놓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억, 2억 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 이 계좌에서 그 흐름 추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근 30조 가까운 돈이 해외로 나갔거든요. 예. 특히 이제 오늘 좀 이따 뒤에 다룰 이 성공불 융자금만 해도 이 경남 기업에만 330억이 이렇게 지출이 됐고 그게 외국에 있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그거를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감독하거나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를 일일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갔다고 하면 거기서 제출하는 서류를 믿고 그냥 이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맘만 먹으면 횡령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워낙 말씀을 잘해줘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성공불 융자금 요 자체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용도의 그 금액들이 굉장히 많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돈들이 있는데 무상급식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이들 보기 창피합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성공불 융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예, 네. 그 해외의 자원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의 사업인데요. 네. 기업들이 잘 뛰어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원리금 면제하고 또는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그 원리금에 조금 더 특수 이익금을 더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984년도에 오일쇼크 이후에 좀 도입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자율도 연 0.75%가 초저금리죠. 그야말로 초저금리입니다. 그 예전부터 예, 고금리였을 때부터 0.75%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금 집행 결정이 뭐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위원, 법률 회계 전문가 등 이게 한 10여 명이 참여하는 해외 자원개발협회 융자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심의를 해서 자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그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해외 자원개발협회에 44개 자원개발 업체와 17개의 자문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한테 나는 융자받을 자격이 있나? 있다.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렇죠. 고향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융자를 결정하는 셈이고 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정부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 해외 자원만 개발한다고 하면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일단은 턱턱 빌려주고 또 갚지 않아도 또 그냥 되는 것처럼 그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 이러면 그냥 탕감, 면제. 이제 이건데요. 문제는 언뜻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왕왕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1984년도에 만든 제도인데 2013년도까지 해서 총 3조 원 정도가 융자금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문제는 그중에 절반인 1조 4천억 정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돈이 집행이 됐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3조 정도 융자금 나간 융자금 중에서 한 7천억 정도가 사실 이제 부실로 밝혀져서 이제 포기 감면 결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이 성공불 융자금이 대부분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행이 됐고 또 부실 결정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났던 것들이 많아서 이게 결국은 자원 외교라는 핑계 하에서 1조 3, 4천억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그냥 기업들에게 눈먼 돈으로 그냥 지급되고 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갖고 있는 돈이 3조인데 그중에 MB 정부 때가 얼마라고요?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요. 왜냐하면은 사실 해외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걸로 만든다라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고
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불융자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돈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득을 보겠다. 악용한 부분이 문제인 거지. 저는 이 자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 쓰이지 않았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데 예. 바로 그 악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성공불융자금을 줄지 말지 또 갚더라도 감면해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판단을 아까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협회랑 돈을 빌려준 뭐 이를테면 광물공사랄지 석유공사 쪽으로 뭐 검은 돈,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협회 자체의 책임자를 누가 맡고 있냐? 석유공사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돈을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심사를 해서 가져오는 지금 이런 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석유공사라는 광물자원공사 공기업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또 조금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는데 네. 사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기업 같은 경우만 해도 33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SK CNC와 같은 이 정유회사로 들어갔다. 그래서 탕감받은 돈들이 사기업으로 들어가서 탕감받은 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불융자금 얘기하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또 성완종 전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입지전적의 인물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주경야도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시작한 지 30년 만에 매출이 2조 원이 넘을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16대 때 국회의원 출마를 자민련 소속으로 하려다가 못했고 17대, 19대 때는 특히 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되면서 의원직 박탈됐죠. 그런데 이 성완종 그 회장이 이끌었던 이 경남 기업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 만드는 종합건설업체예요. 그 경남건설이 맞습니다. 이 경남건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진출을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이게 주식 상장한 건설업체고요. 근데 잠시 대우그룹의 계열사에 있다가 다시 독립하면서 2003년도에 성완종 회장이 바로 이게 대하건설 통해서 대주주 등극해가지고 운영을 했죠. 뭐 2011년에 워크아웃 조기 졸업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겹치면서 결국은 성완종 회장은 이제 그 경인나가 검찰 수사로 얼마 전에 경영권 포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도 저희 구수봉 기자가 속보를 전했는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비자금 상당 부분이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100억대 비자금은 사실 뭐 우리가 듣기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건가요? 비자금 만드는 게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도급을 줄 때 사실은 원래 이 1억 정도의 하도급을 준다면 적정한 가격인데 하청업체를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면서 그냥 2배, 3배 뻥튀기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억이나 3억 이렇게 그냥 돈을 일부러 더 많이 주고 그 하청업체로부터 1억 위에 남은 2억 정도 남는 돈은 당신이 몰래 좀 빼돌려서 우리한테 좀 되돌려 달라. 그러면 베트남 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더 용이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지 해외에 법인에서?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세청이라든지 또 금융정보분석원이라든지 검찰 눈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부를 이렇게 유출하는 횡령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일부러 비싸게 사고 비싸게 용역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100억대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포스코 건설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했을 때는 실은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 관리들이 뇌물을 달라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포스코 쪽에서 네, 포스코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당장에 수사를 해서 보니까 최소한 70억대는 이게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그 돈이 다 고스란히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결국은 그렇죠. 그 사용처를 검찰이 이제 밝혀낼 것으로 그렇다 보입니다. 보니까 이제 어제인가요? 베트남 법인장 출신인 박모 전 상무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지난번에 권호준 회장이 과연 몰랐을까? 포스코 회장이 몰랐을까?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러니까 포스코 내부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이 비자금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검찰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개인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일단 보직 해임을 했는데 올 1월 달에 다시
그 본사로 불러들여서 비상근 임원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비자금 조성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위해서는 우리 드라마 미생에 보면요. 네. 그때 왜 그 최 전무가 비자금을 만들거든요. 중국과의 그 대규모 계약 위해서 관시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번 포스코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미생 보신 분들은 뭐 확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는 뭐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준양 전 회장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네. 들었습니다. 정준양 회장, 아까 성완종 전 의원 알아봤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정준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순천대학교에서 지금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광양제철 소장을 역임했는데, 이분이 포스코 회장이 될 때 사실은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씨하고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회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코 사장이었던 윤석만 씨하고 이 회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만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박영준 차관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가 끝까지 버텼었다. 그리고 이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가 굉장히 정권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폭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폭로하고 상관없이 이제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원래 40%였는데 90%까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있던 유보금이 한 4조 정도 있었는데, 정준양 씨 지금 이 임기 끝나고 나니까 유보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정준양 씨 취임 당시에 자회사가 한 35개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 한 71개 정도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회사가 한 35, 6개 정도가 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M&A를 통해서 취득했던 자회사들이 대부분 부실 시비에 시달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권오준 회장 취임한 이후에 이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성진 이노텍 같은 경우는 네. 부채 비율이 1600%인 회사를 이사회에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데 밀어붙여서 결국은 인수를 했었고, 알고 인수한 거예요. 네. 인수를 할 때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한 주당 8,000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15,000원에 2배 이상 비싸게 지금 인수를 했어서, 그게 결국은 정권 실세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아니면 누가 그런 거래를 했겠느냐, 이런 혐의 때문에 검찰에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좀 포스코 기업과 정준양 회장에 대한 잃어버린 5년까지 포함해서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그 내부에서 이렇게 부패한 것을 부패하다 보니까, 많이 부패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 내부 비리 고발자들이 생길 정도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권력에서 그렇게 그 포스코라는 거의 국민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위에서 누구 앉혀라, 민간 기업인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지분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사실 포스코 말고도 다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알맹이로 빼먹기 좋으니까 그렇게 회장으로 앉히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과 재물 건전성은 떨어지는데 10% 유지했던 영업이익률이 5% 아래로 떨어지고, 부채 비율 40%에서 90% 턱밑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자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지금까지 건전하게 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세계 1위의 그런 기업이 어느 한 사람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여기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이 바로 친이명박 계열이었고, 이상득 전 의원과 친분이 있었고, 비록 75년도에 포스코에 입사해가지고 포스코맨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기업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다. 그럼 그런 말씀들이 포스코가 비자금 수사 대상 1호가 된 배경으로 좀 맞물려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세운 기업인지 이렇게 나중에 보고받고 나니까 어떻게 세운 기업인지 이렇게 망가뜨리냐. 그때 박태준 회장이 그거 세울 계속 포항제철이었죠 그때. 예. 포항제철 할 때 외부에서 하도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종이마패라고 해서 절대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종이마패 써줄 정도였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MB 정권의 비리가 명확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거 명확하니까 이거는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주변에 있는 핵심 실세들 우리가 속칭 영포라인 얘기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일하고 지금 포항 쪽 이쪽 사람들인데 포스코가 이렇게 국내 계열사들을 인수도 많이 했지만 해외에 있는 제철소라든지 이런 데 신규 투자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신규 투자를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를 누가 했냐? 결국은 영포 라인과 관계되는 민간 사업자들이 현지에 가서 공사를 많이 했고 결국은 그 공사를 통해서 아까 베트남 비자금 100억대 조성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엄청나게 조성을 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추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요. 네. 그 부분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어떤 정치자금 수사라든지 뇌물 수사하고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뉴스 보도나 이런 보도 내용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기업은 포스코가 있고 경남 기업이 있거든요. 네. 뭐 이 밖에도 이런저런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재계 압박용 카드다. 요즘 재계랑 좀 껄끄러운 건들이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가?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박용도 분명히 일정 부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재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수사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공개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높아져야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개별 회사들의 주가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당장에는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이게 어떤 기업들 뭐 기업하지 말은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큰 틀에서 또 시간을 널리 길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요. 사실 지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1.75%는 전례 없는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총리라든지 고용노동부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재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스폰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2분기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렇다 그 전에 뭔가 우리 한국 경제의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뭐든지 좀 깨어나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재계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하면 안 되겠고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끝으로 어떻게 지금의 현재 수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 당연히 비리가 있는 곳에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게 이제 검찰이 아닌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권에 의해서 기획된 사정이 아니냐, 특정 세력을 두고 이제 그런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절차적으로 미쓴 것 같고요. 근데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시 이게 수사를 해서 이게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 원칙에는 국민 누구도 반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자원외교 관련해가지고 한 30조 가까이 국부가 해외로 나갔는데 그중에 한 10조 가까이는 벌써 실패한 걸로 이미 종결이 지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큰 돈이 나가서 국부가 없어졌는데 예. 책임 엄정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사는 국민 아마 대부분이 환영하는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발본색원 언급하셨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은 역사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도 김영삼 정권 때도 그렇고 정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이익은 있었는데 길게 봐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또다시 사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비록 박근혜 정권 자체에 부담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이것이 나중에 우리 후세들도 이랬구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들도 속보를 계속 전해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